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리게 되었습니다. 발표대회라고 이름을 잡았는데 다소 좀 생소한 표현이죠. 이렇게 발표대회라고 잡은 이유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도무지 빈민들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이명박 뉴타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모두 개발 공약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개발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발표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방배에서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어머니가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죠. 아직 채 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배 모자의 죽음을 추모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당장 재개발부터 하자, 당장 재건축부터 하자, 땅값이 많이 오르면 최고다 이런 선거판이 되었는지 의아스러운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좀 대안을 요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제자 숫자가 많아서 1, 2차로 나누어서 발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차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와 강제퇴거 문제, 그리고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와 공공재개발,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와 노점상 상생 조치,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토론까지 총 4개의 발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반대와 강제퇴거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요구에 대해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서울시의 최근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또 전국철거민연합과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좀 현황에 대한 파악과 요구안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발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소개받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입니다. 제가 몇 분 해야 되나요? 10분. 네, 시간 잘 지켜야 되는데. 네. 예. 사실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라 요 몇 년 이 부동산 집값 폭등 전월세 문제로 이 소위 말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우리 집에 대한 땅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H 투기 사태를 보면서 더욱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부글부글한 심정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곳인데 사실 최근의 상황을 소위 말해서 시장주의자들은 공공 실패로 규정하면서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로 가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민간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물론 사실 문제는 많이 드러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자료집 3쪽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현황과 문제점으로 서울 지역 3개 지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철거민연합에서 투쟁하고 있는 지역 동지들이고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세 군데가 각각 사업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포 8단지는 재건축인데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는 아파트 재건축 방식인 거고 미아 3구역은 재개발, 주택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방배 5구역은 역시 재건축인데 여기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그 재개발 지역처럼 다세대 밀집한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의 단독주택 지역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그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이 세 곳은 지금 현재 모두 철거가 완료되어 지역 철대위 분들이 앞에서 천막 투쟁, 농성 투쟁들을 하고 계시기도 한 지역인데요. 간단하게 지역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개포 8단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 소유의 그 직원들을 위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있던 곳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금공단이 재건축하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현대나 GS 등과 함께 이 재건축을 하는데 이곳에 한 2,000세대 가까이 분양 아파트를 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이 개포 8단지 특혜 시비를 제기하면서 이곳에 총 개발이익이 2조 2천억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시공사가 챙기는 시공비만 8,2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긴 뭐가 문제냐? 여기는 물론 기존 세입 공무원 임대 아파트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공무원들도 계셨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당연히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근린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상가 세입자들 대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현행 법률상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가 세입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퇴거 조치를 단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명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도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상인들에 대한 퇴거 조치가 시작되었고, 명도 소송이 끝나자마자 용역 400명을 동원해서 몇십 명 되는 세입자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낸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으리으리한 자이 아파트 이런 걸로 완공이 되어 분양 중에 있고, 굉장한 개발 이익이 높은, 그러니까 분양자들과 건설사의 개발 이익이 높은 곳으로, 대신 기존의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대책 없이 쫓겨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아 3구역은 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재개발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여기도 분양 아파트 843세대가 지어지고 임대는 174세대밖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비율은 70% 이상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건설되는 임대 아파트는 10몇 % 정도밖에 짓지 않고 대부분은 고가의 분양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아 3구역의 좀 핵심적인 지금 세입자들의 투쟁 상황은, 여기는 지금 주거 세입자들이 투쟁하고 있고, 현장을 가보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건물 위에 망루를 짓고 1년여 동안 망루 농성을 하시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모두 거기서도 끌려 내려오시고 지금 철거가 진행돼서 구청 앞에서 농성 투쟁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세입자 대책 기준일이라고 하는 기준일이 2007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1월 12일부터 살았어야 세입자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미해당자, 세입자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기도 했고, 또 기준일 이전부터 살았던 분 중에는 고시원에 살았기 때문에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책 없이 쫓겨난 지역이 바로 미아 3구역입니다. 그래서 미아 3구역은 일종의 비해당자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 재개발, 재건축 강제 퇴거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유엔 사회권위원회로부터 권고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한국 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세입자 대책이 있어도 다수는 그 세입자 대책에 비해당자로 포함되는 문제가 미아 3구역이라고 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방배 5구역 또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될 단독주택 지역을 재건축을 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이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배 5구역.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고, 특히 작년 코로나 확산 팬데믹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철거 용역 300명이 투입돼서 폭력적인 철거를 했고, 사실상 명도 집행과 철거가 분리되지 않은 포크레인이나 스카이 소화기, 물대포 등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33명의 철거민들이 연행됐고, 그 중에 2명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의 상황을 보면 크게 도출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실 오늘 3분 남았더니 큰일 났네. 전체 시간을 다 써도 부족하지만 3가지 문제는 크게 과도한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 용산 참사 이후에 서울시가
이 뉴타운 재개발 수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뭐 강제철거 예방 대책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이미 철거된 이후 단계 지역을 빼고 빼더라도 300여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명박 그리고 지금 후보인 오세훈 때 지정된 곳입니다. 그때 지정된 곳들이 지금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용산 참사가 예견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세입자 대부분이 대책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세입자 대책 기준은 최초 정비구역 기준일로 하는데, 제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상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 곧 이주를 할 곳,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주가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지역이 총 51곳입니다. 이 51곳에 대해서 세입자 대책 기준일인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인가를 봤더니 48곳이 10년 전에 구역 지정이 된 곳이고, 나머지 3곳도 사업 시행인가 단계라 여기도 이주 시점 되면 10년이 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뉴타운 광풍 시절에 지정됐고 여기가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때 되면 10년 이상 살았어야지 세입자 대책이 되는데 한국의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3.4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은 세입자 대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큰 문제는 앞서 두 군데에서 얘기했듯이 재건축과 관련돼서 법적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정비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하나의 법률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민간 개발에 의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보상이나 대책을 기준한 법률에서 재건축 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문제이고, 특히 보통 재건축하면 과거에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 강북 재개발 이렇게 해서 강남에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거기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논리로 사실 세입자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미 앞선 표에서도 지금 서울시의 대부분 재건축 비중이 높아졌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또 이 저렴한 아파트들 그런 데들도 다 철거되면서 영세 세입자들이 아무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1분 남았다네요. 예비후보 공약을 보시면, 네,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그다음에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의 공약을 보시면 진보당 후보 공약을 빼고는 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안철수나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최대 방점으로 찍고 있고, 특히 오세훈 후보는 아까 이제 과도한 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서 2015년부터 서울시가 도입한 게 정비 지수제입니다. 기존의 법적인 이 구역 지정 요건 외에도 다른 거기 세입자 현황이나 뭐 문화유산 현황이나 등등을 검토해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정비 지수제를 도입해서 사실상 정비 지수제 도입된 이후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 정비 지수제도 폐지하겠다라고 했고, 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당선되면 한 달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요구안만 간략히 간략해야 될 텐데요. 네. 제가 문제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럼 대책을 세우라는 게 요구안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강화 조건으로는 구역 지정 요건을 더욱 강화해라. 구역 지정 지금 이 서울시 의회가 지난 연말에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700여 곳이 신규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구역 지정 완화
를 예고하고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서울시는 다시 한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투기판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은 정비 지수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안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향을 요구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주택의 20% 그리고 지역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거나 그러면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률은 10에서 15% 내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20에서 30%까지 짓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작년만 해도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며 법이 개정되면 최대한 공급하는 방향으로 예측이 됐는데, 최근 서울시는 그냥 기존에 공급하던 대로 15% 정도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 상한선 최대한인 20에서 30%로 재개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 재건축 지역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노무현 정부 때 법률로 만들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재건축 지역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없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가 법률을 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의무 공급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구안은 세입자 대책 강화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입자 대책 기준일, 현행 기준일로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배제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될 때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왔는데 이때부터 세입자 기준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을 대책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최소한 사업 시행인가 계획이 승인난, 그러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난 그때를 세입자 기준일로 하거나, 혹은 정비사업 일몰제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는 대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은 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제퇴거 인권침해 방지책 강화도 역시 필요한데요. 서울시가 뭐 강제철거 없는 서울 선언과 함께 몇몇 이 협의체를 조례화한다든지 인권 지킴이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대책을 발표해서 시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게 좀 실질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전 협의체도 관리처분 총회 전까지 3회 이상으로만 규정을 해놔서 대부분 구청에서 3회 딱 하고 그냥 끝내고 실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토지 소유자 방식에서는 이런 협의체를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 의무화를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협의 기회를 더욱더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철거와 집행은 명확히 분리된 제도입니다. 집행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철거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법원이 명도 집행할 때 아예 철거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이 불도저나 크레인 같은 중장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 명도 집행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런 중장비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없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규정을 통해서라도 이 집행과 철거를 명확히 분리시키고 중장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지 됩니다. 마지막은 순환형 개발을 통한 선의주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심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 굉장히 저렴한 곳에 있는데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전월세 값이 뛰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주하기 어려워서 공공에서 개발을 할 때 최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처럼 선이주 임시이주 대책과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 임시이주 대책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지 않고, 또 민간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이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인허가 조건으로 임시 이주 대책과 재정착 대책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것들을 서울시가 인허가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요구 사항으로 각 후보들에게 질의를 보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짧죠? 그래도 다음 분들한테 좀 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발제니까. 네, 어쨌든 저희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엄청난 뉴타운 광풍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타났던 것은 2009년 용산 참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이 개발 열풍, 이것은 그저 누군가에게는 호기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쫓겨나는 일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또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일이 될 것인데 좌시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좀 이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 선거 국면 어떻게 하면 좀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에 의한 착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쪽방과 주거 취약계층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게 맞겠죠? 네, 앞두고 있는 쪽방 현황의 정책의 개선점에 대해서 동자동 사랑방 박승민 활동가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자동 사랑방에서 일하고 있는 박승민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5일 날 정부에서 서울역 쪽방촌 정비 방안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이제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짓는 거냐 긴가민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번 개발이 갖고 있는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에 대한 현황과 정책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날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개발에 대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 영등포 쪽방촌의 영등포 공공주택 사업 발표에 이어서 대전, 부산 지역 쪽방촌이 선정되었고, 이후 네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개발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쪽방 주민들은 이제 그동안 도시환경 정비라는 명분으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이제 민간의 개발에서는 내쫓기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동자동 길 건너에 있는 양동 주민들은 지금 2019년부터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 쫓겨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될 때마다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은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공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주민들과 반민고 운동 단체의 끊임없는 공공의 책임이 있는 쪽방촌 개발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런 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것이 기대되는 정책으로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쪽방촌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로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개인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대부분 10여 명이 모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쪽방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가격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옆방에 누군가가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갔을 때도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저희 주민들은 쪽방에 남아서 계속 생활해야 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개발이 발표됐을 때 저희 동네 곳곳에는 이제 커다란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불만, 일단 공공에서 다 현금 청산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아주 큰 불만이 지금 커다란 건물들에는 거의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공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마다 빨간색 깃발이 하나씩 다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빨간 깃발이 걸렸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다닐 때마다 빨간 깃발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좀 을씨년스러워서 이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그 건물주들은 지금 용산구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이제 제2의 용산 참사까지 운운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 발표가 나자 쪽방촌 건물주들 대부분이 쪽방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을 주민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쪽방 주민들을 대변하듯 개발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쪽방 주민들을 사람으로 대해준 건물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주민들은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과 좁디 좁은 그런 쪽방에서 정말 말 못하는 사연을 다 가지고 정말 떠나지 못해서 마지못해 이 쪽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건물주들은 자신들을 주머니를 따박따박 현금으로 챙기면서 월세 방 하루치만 밀려도 나가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지금까지 폭력과 같은 이런 일상들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이런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공공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주거 면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쪽방보다 나은 곳이 아닌 인감답게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번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1인실 기준으로 영등포 쪽방촌 개발에서 발표된 1인실 기준 15제곱미터보다 조금 넓어진 18제곱미터였습니다. 면적에서 최소 주거 면적보다는 넓고, 쪽방과 비교한다면 넓고 좋아진 것이지만 이것은 적정 주거로서 가능하다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짓겠다는 집은 쪽방보다 넓은 집이 아닌 최소 주거 면적보다 넓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살아가는 데 적정한 주거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물론이고, 그것에 의미를 두어야지 공공개발의 취지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쪽방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어느 집을 지어도 쪽방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는 최소로 살아가는 면적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주거 면적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내 모든 쪽방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영등포 쪽방촌을 시작으로 쪽방에 대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은 1328개실에 11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이번에 발표한 개발지역 밖에 있는 쪽방도 147호 95명이시고요. 길 건너 양동 남대문 5가 주민분들은 471명으로 달합니다. 당장의 동자동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양동 지역은 2019년부터 민간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가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개발 앞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은 125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들 중 동자동 쪽방에 거주하고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거주할 몫은 지금 1000호에 불과하고, 1000호는 서울시가 인정한 서울역 쪽방 주민도 다 포함하지 못하는 물량입니다. 동자동 인근의 양동을 비롯한 쪽방촌과 서울 일대의 쪽방촌 주민, 그리고 쪽방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주거에 살고 있는 이들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쪽방은 임시주거 용도의 쪽방처럼 임시주거지 용도의 주거 공급 또한 필요합니다. 쪽방은 장기 거주일 뿐 아니라 임시 및 과도기적 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리와 입지적인 특성, 무보증 1월세 단기 임차와 같은 쪽방의 특성이 임시 또는 과도기적 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노숙인복지법 10조 1항 4호에 따라 임시주거 지원을 통해 매해 150명의 홈리스를 쪽방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거리 홈리스의 대책으로 약 100실의 응급 쪽방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사업은 이와 같은 쪽방의 홈리스 임시주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 공급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쪽방 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에는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 LH, SH와 주민지원시설로는 쪽방 3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TF 구성에 두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자동 쪽방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공동체를 이뤄낸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부정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을 위한 개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개발 사업의 민주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꾸려나가고 있는 두 단체가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 이번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은 그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에 씨름하던 쪽방 주민들이 주거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번에 발표가 나면서 저희 48년 동안 쪽방에 살았던 주민분은 정말 이게 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빨간 깃발을 보면서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이 투기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는 소유주의 반발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쪽방촌을 지키고 있던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쪽방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후보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로 모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LH에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동자동 개발 정보도 뭐 새어 나갔다. 그러니까 이 개발도 중단해야 된다. 역시 공공은 믿지 못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H 직원들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민간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 이곳에서 정말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도 제대로 된 화장실이나 주방 한 칸도 얻지 못했었던 주민들이 이전에는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었다라는 듯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구조를 제대로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의 이런 문제점이 밝혀진 만큼 여기 박승민 활동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개발, 이게 선행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공공개발은 없다라는 입장을 좀 경결하게 가져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좀 명백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와 노점상과 상생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민주노동산 전국연합 조항아 사무처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항아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서울시 노점상 가이드라인 하니까 되게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내놓은 노점상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이 있었어요. 바로 디자인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따르기 위해서는 노점상이 사실은 눈에 가셨던 거죠. 그래서 노점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아야 되는데 그 좀 멋지게 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점 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노점상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옮겨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스를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는 안 보여갖고. 예. 그 당시 그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절에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몇 가지 관리 대책을 잘 따라주면 단속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정말 폭력적인 단속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공식 자료에 보면은 2007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그 서울시 노점상 12,350개가 7,300개로 감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보면은 10년 동안 무려 38%에 달하는 노점상, 그러니까 4,600개가 감소한 것입니다. 여기 박스에 지금 2009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2018년은 6,600개지만 지금 아마 20년 말까지 하면 대략 6,000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의 절반 가량 지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감소에 의한 노점상 감소라기보다는 디자인 서울, 또 걷고 싶은 서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점 집중 단속,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태료나 벌금,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노점상들이 떠나는, 그래서 노점상이 감축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점관리 대책 이후에 지속적인 서울시의 노점상 감소는 계속됐고,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도 노점상 감축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점상 가이드라인은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었나, 이것은 자료로 좀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좀 그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 제1차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 정책 자문단이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조직화되어 있는 그 노점 단체가 다 들어가지 않고 두 곳은 빠지고 한 곳만 들어가는 그런 반쪽짜리 자문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출발을 그렇게 잘 반쪽짜리 구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5년 뒤에 그런데 민주노련이 사실은 저희가 그냥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서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노점상의 인권 유린, 또 악성 민원을 핑계로 그 노점상에게 부과되는 벌금 폭탄 등을 지자체들이 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선행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 신뢰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같이 함께 들어가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겉으로는 어쨌든 노점상과 함께 상생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지자체별로 억 단위, 참고로 강남구청에서는 32억에 2014년도에 32억의 용역 예산을 발주했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는 그런 어떤 상생 정책 자문단, 말도 어려운데요, 그런 것을 되게 강행을 했습니다. 노점상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알고 보면은 노점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그 2014년에 폭력적 단속이 이루어졌던 강남의 그 영상을 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어라고. 엎어, 하나, 둘, 셋. 앞으로 달려, 앞으로 달려, 달려, 달려. 엎어라고. 울지 말라고. 하나, 둘, 셋. 됐어, 이쪽으로 이동해. 아이씨, 안 넘어갈 거 아니야. 의자 빨리, 의자. 그만하라고 가라고 좀. 예,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저런 폭력적 단속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2018년도에 2차 2기 상생 정책 자문단이 가동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강제성을 띈 노점 실태 조사가 2018년 1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람들은 언론에 사실은 그 서울시에서 언론에 엄청 많이 냈거든요. 노점상이 합법화된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노점상 합법화 해주면 좋지 않냐. 용역도 이제 뭐 용역들이 와서 단속하지도 않을 거고 벌금도 내지 않을 거고 너무 좋지 않냐 합법적으로 하면. 근데 왜 민주노련은 왜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싸우려고 해. 저희한테 사실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박스로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마치 노동자가 그 비정규직화되는 것처럼 노점상의 기간을 제한을 해놓고 해고가 자유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노점상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뭐 1년마다 재계약이 아니라 뭐 3년의 유예를 주겠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3년이 지난다는 것, 3년이라는 건 달콤한 것 때문에 넘어가지만 그리고 나서부터는 1년마다 재계약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똑같아지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앞에서 장사하던 한 노점상에게 바로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부부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남편이 생계를 이어나가야 돼서 남편이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녀 개월수가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개월수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민주노련에서는 집회를 열고 계속 좀 투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냈는데요. 이렇듯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제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구청마다 이 재산에 대한 제한이 좀 달라요. 영등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5천, 노원 같은 경우에는 3억.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재산의 기준을 다르게 두고 거기에다가 노점상의 재산을 두는 기준을 두는 거죠.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월 달에 서울에 있는 전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9천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노점상이 4인 가족이 서울에서 먹고 살려고 전세를 얻으면 3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3억이 넘어가면 재산 기준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세 사는데 그러면 노점상으로 살려면 사골세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재산 제한의 비현실성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1분 남았어요? 어머 어떡해? 네. 네.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럼 이걸 자료로 어쨌든 보시고요. 쭉쭉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허가제 이후에 노점상은 어떻게 됐나?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많은 노점상이 퇴출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영등포의 영중로를 보시면 됩니다. 영중로는 100여 명의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다 퇴출되고 40여 명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자살을 하신 노점상도 계십니다. 잠깐만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요구. 저희가 요구하는 거 앞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알려드려야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줄어들 만큼 줄어드는 이 노점상의 숫자 더 이상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점 감축하고 있는 이 정책은 폐기돼야 된다. 그 서울시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게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이 노점상 정책 감축하는 정책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노점상 가이드라인의 전면 철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노점상 가이드라인이 폐기가 되면 노점 감축 정책의 철폐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 조금 더 추가를 하자고 하면
노점상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상생 마련을 위해서 악성 민원, 노점상들은 사실은 그 악성 민원을 근거로 그 탄압을 하거든요. 없애거든요. 강제 철거를 하는데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노점상을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제 철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각 구청에서는 노점상들의 인권을 좀 유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역들에 의한 거나 아니면은 그 뭐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이런 직원에 의해서도 노점상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게 저희가 질의서를 보내고 답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후보님들에게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리의 노점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서 사회자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여기 개선 요구 사항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감축 정책의 폐기 선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점상을 항상 관리의 대상, 없애야 될 대상,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는 게 행정의 지금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경제에서도 이런 영역이 절대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 역시 이것으로 생존을 또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국가가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 직업을 없애겠다라는 기조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것인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어머니도 영도다리 아래서 노점을 하셨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돌아가신 또 열사가 박단수님이었던 것도 좀 유비를 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노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될지 정치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꼭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듣겠는데요. 정말 서울시가 가장 방치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정확한 입장을 저희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꼭 듣고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이 사람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시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경민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 팀장님 모시고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거는 살인무기야! 안 가는! 너 깡패 새끼야? 어이 씨발 새끼야! 그래 잘한다 씨발! 야! 다른 발제도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10분 만에 이것을 다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8분 40초 동안 남았는데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금 PPT에 아시다시피 전국 11개밖에 없는 먼저 중앙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농안법상으로 농안법이 뭐냐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 11개밖에 없는 중앙 도매시장이고요. 쉽게 말하면 중앙 도매시장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산자가 수산물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경매를 통해서나 도매를 통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값싼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아주 이제 필요한 거죠. 공적인 공적인 역할을 시장이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바로 중앙도매시장이고,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개설자가 누구냐? 민간업체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1개 모든 중앙도매시장은 각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노량진 수산시장만큼은 수협에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노량진 수산시장 개설자는 일단 먼저 수협 중앙위가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농안법에 이게 나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농안법상입니다. 참고로 이 중앙도매시장이 서울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이고 한 곳은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도 어마무시하게 크죠. 근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농안법상으로 여기 PPT에도 나와 보시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이하 관리사무소,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수산시장에 되고 있지 않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산시장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산시장 싸움의 갈등이 방금 뒤에 있는 상인들의 수없는 폭행과 이것을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농안법으로 보면 관리 업무는 서울시가 하든지 관리사무소를 두든지 공공출자법인을 두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죠. 수협이 통째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락시장처럼 서울시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이건 서울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좀 확인을 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수산시장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신시장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참고로 저는 이 싸움 하기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바가지를 맨날 맞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서울시가 주도하지 않고 해수부와 수협과의 이러한 실리적 기득권 이득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즉 생산자 위주와 소비자에서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개발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은 잘못 깨어진 단추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웃긴 것은 뭐냐면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540억 원이 해수부로 인해서 국민 혈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2001년도에 한국냉장에서 수협에서 그 지금 현재 수산시장의 땅과 건물을 2만 평의 전체 땅과 부지를 인수한 비용이 1,500억 원이었어요. 자기들이 1,500억 원 주고 그 구시장 부지를 다 샀는데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국민세로 1,500억 원을 지원을 받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수협이 그 당시에 받았던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의 1,545 혈세도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왜 해수부를 통해서 바로 지원이 됐는가? 이때부터 문제가 상당히 의혹이 많고 이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이 잘 됐는가? 되고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매시장의 역할은 유통과 그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했죠. 그럼 노량진 수산시장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가장 크게 창출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도매 수수료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고기잡이 예를 들어서 어부예요. 그러면 경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경매를 하는 그 비용이 그 수수료거든요. 그 수수료 비용이 경매를 많이 하고 이런 도매가 활성화가 되면 수수료 비용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곳에 있어서 공공시장이라 그러면 수수료 이익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신시장은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 수입이 여기 수수료 수입이 총이 133억인데 원가 빼면 20억 원이고요. 시장 관리 수입이 120억 중에서 91억 빼면 원가 빼면 30억입니다. 시장 관리 수입은 상인들의 임대료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수산시장이 왜 가격이 비싸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을 이것을 도매를 많이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인들의 임대료 수입만을 계속 높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런 깡통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 한국냉장으로부터 공기업 자회사입니다. 한국냉장으로부터 인수받을 때 그런 물동량보다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은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공기업적 요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보시면 이거는 우리 상인들의 임대 보증금 현황입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는 이러한 도매 수수료 수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인들의 임대료를 가지고 계속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한마디로 시장의 역할을 수협은 어기고 있고 어기고 있다. 이게 접수하기 이건 뭐냐면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딱 하나죠. 신시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구시장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이득으로. 이게 접수확인증인데요. 이게 청와대 문화체육국가에서 이게 발부된 접수증입니다. 구시장 부지에 뭐라 해도 복합 리조트를 만들게 된 접수증입니다. 이 복합 리조트는 뭐냐면 이게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에 애들이 뭘 지으려고 했냐면 여기에 리조트를 만들어서 해양 생태공원, 워터파크, 그리고 리조트를 만들어서 외국인 카지노까지도 얘네들 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애들은 처음부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신시장을 조그맣게 마트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지에 이러한 복합 리조트의 수익 사업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맨 처음 이런 상황을 알고 투쟁하진 않았습니다. 그 신시장으로 가면 장사 안 될 게 뻔하고 임대료 높아지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영업 환경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런데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게 둘러싼 것이 단순히 수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시와 해수부와 그리고 수협,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농해수위원, 아까 말했다시피 1560억이 맨 처음 어디서 집행이 됐냐,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그 돈을 해수부가 집행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 전병헌이가 그 돈을 끌었으면서 구속까지도 된 것이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투쟁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자신의 생존권이었지만 지금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 상황들은 이게 단순히 자신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서 수협과 이런 적폐 수협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거대한 자본의 카르텔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구안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 수산시장의 농안법 위반 관련해서 시정 조치해야 된다. 이거 서울시에서도 이게 농안법이 위반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금 고소해 달래요. 차라리 자기 반성하고 싶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40억이 국민 혈세로 투입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된다. 중앙도매시장의 유상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출자법인을 아까 말씀드린 설립을 해야 된다. 수협이 운영해서 안 된다. 아까 명백히 농안법이 나왔다시피 서울시에 운영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에 법인이 공공출자 법인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첫 발자국을 뗐습니다. 이 당사자 간에 지금 협의와 논의 중입니다.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협의 중이어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미래유산인 노량진 수산시장이 또 미래유산입니다. 이것을 일부 존치해서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보장을 해주고 구시장을 일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과 관련해서 자료집으로 대체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늘 상인분들도 오셨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투쟁을 해서 반드시 우리 정당한 우리 투쟁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진짜 폭넓은 발표여가지고 하나씩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 네 분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질문이나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잠시 플로어 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해주신 발표자분들끼리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잠시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변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사회센터연대 활동가 변재원입니다. 이원 후보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경우가 재건축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동네 뭐 개발된다 그러면 아유 우리 동네 재개발된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업이 재개발일 수도 있고 재건축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심에서 그걸 구분하기가 잘 어렵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보통 도로나 공원이나 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집만 낡은 곳이 있으면 그건 재건축을 하고, 그런 것도 다 좀 낡았으면 재개발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아파트 단지는 길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오래돼서 낡았어.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건데, 이제 단독주택 지역은 집도 낡았지만 도로도 좁고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을 해. 이렇게 이제 기반 시설이 있냐 없냐로 나뉘는데, 그래서 재개발은 집뿐만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든다고 해서 이제 공익 사업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민간 조합이 하더라도 공공이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좋으니까 집만 새로 짓는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하는 민간 개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가가 뭐 세입자 대책 수립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재건축이 지금 그냥 자기 집 한 채 부수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주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주변으로 다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재건축의 소형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처럼 공공의 강제를 두고 있는데, 정작 세입자 대책에 대한 강제는 법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겁니다. 네. 네, 답변이 아마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개발 형태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처지가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여기 글에서도 나왔었지만 아현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발에 대한 세입자 보상 대책이 전혀 다른 방식이었던 것이고, 특히 이번에 발제문에서 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현동 박준경 열사의 죽음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들이 재건축이 될 때는 여전히 아무 방안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잠실이라든지 개포동, 뭐 강남 지역을 비롯해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축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입자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대책 없이 다시 쫓겨나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다시 그 지역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단히 저희는 우려를 하는 마음이고, 이걸 좀 준비하는 시작점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시면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 빠르게 2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플로도는 조금 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해주신 네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